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구독자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래된 구독자긴 하지만 제 사연을 이곳에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한창 마음고생하고 있을 땐 해결된 건 없고 당하고만 있어서 안 보내려고 했고, 해결이 된 후에도 후회만 남아서 굳이 제 가슴 아플 이야기를 뭐하러 보내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곳 사연을 들으며 사연을 보내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사연을 다 적은 이후에는 그래도 속이 좀 났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일까? 여러 궁금증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제게 후회만 남긴 이 사연을 말하면 제 속이 나아질까 싶어서 보내게 되었어요. 부디 지금도 하고 있는 큰 후회가 조금은 작아지길 바라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에서 가부장적인 집안의 그 누구보다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저희 집안이 가부장적이었냐면 제가 어릴 때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어른들이나 교과서에서만 듣던 말이지 실제로 겪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일을 매일 집안에서 겪고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집에 할아버지가 계신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버지는 같은 또래들과 비교해도 또 나이가 더 많은 세대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에서 신 같은 존재였어요. 엄마와 저는 저희 집에서 신과 같은 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공물을 바치고 지시하는 건 뭐든 잔말 없이 해야 하는 신도 또는 노비였죠.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집을 나가기 전까지 지내온 과거를 얘기하면 제 친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고, 친구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은 자기들 할머니 때 이야기를 듣는 것 같다며 놀라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대단히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하고 한이 들 만큼 말이죠.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가진 것도 계획도 없었지만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 비정상적인 집안에서 저라도 탈출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집을 나가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며 제 가방에 그동안 아끼며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넣어줬고요. 엄마 덕분에 저는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작은 원룸에서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후 엄마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정말 많이 벌어야 했거든요. 그 이유는 오로지 엄마였어요. 엄마를 저처럼 그 집에서 탈출시키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는 날도 없이 일도 두세 개나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게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엄마와 저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억압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먼저 떠나셨거든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눈물보다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이제 엄마와 나, 마음 편히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아버지를 생각보다 일찍이 떠나보내게 되어 슬펐고 눈물도 하염없이 흘러나왔지만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는 앞으로의 삶이 기대되었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또 마음 편한 생활을 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싶었습니다. 지난날 아버지 때문에 긴장하고 숨죽인 채 살아온 세월이 있어 반발심 때문이었는지 엄마와 함께 지내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한풀이 하듯이 엄마와 함께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하지 않으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며 엄마와 다시 떨어져 지내게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겨우 몇 년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제 결혼으로 엄마와 떨어지게 되니 아쉽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또 엄마 집 가까이에 이모들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저의 어린 시절과 엄마가 고생한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 결혼 후에도 친정에 자주 갈 수 있게, 엄마와 여행도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결혼 후에도 엄마와 자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아쉬운 마음도 달랠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 후의 생활은 결혼 전 제 생각과 180도 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어요. 결혼 전 남편이 제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거든요. 이번엔 또 뭐 때문에 안 되는데, 저번이 아버님 일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이번엔 아무 일도 없잖아. 가정주부가 3일 동안 집에 없으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3일 동안 없으면 내 아침밥은 누가 챙기고 집안일은 누가 해? 밖에서 일하고 와서 힘든 내가 할까? 당신은 놀고 난 죽도록 일만 해? 제발 양심 좀 있어라, 양심 좀. 나는 놀아? 나도 밖에서 일해.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밥 차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양심 없는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처음으로 엄마랑 시간 보내겠다는 거야. 당신은 나 데리고 매주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다녀서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 엄마 보고 싶어. 나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그래서 회사 쉬는 날 엄마 모시고 가겠다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매주 보고 싶어서 가는 거냐? 나도 두 분이 부르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애냐? 애야? 결혼하고 뭐 얼마나 떨어졌다고 벌써부터 보고 싶다는 말이 나와? 당신 정말... 그럼 당신 나랑 결혼할 때 한 말은 뭐야? 나 언제든 엄마 만나러 가도 된다고 했고 여행 가도 된다며. 그때 한 말은 뭔데? 너 꼬시려고 한 소리다. 야,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성인이고 결혼했어. 가정이 있다고. 그럼 아내로서, 가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처녀 때처럼 네 마음대로 다니려고 그래? 괜히 헛바람 들어서 난리치지 말고 여행 없던 일로 해. 뭐? 꼬시려고 한 소리라고? 그럼 나 이 결혼 안 했지. 내가 우리 엄마도 마음대로 못 만나는데 당신이랑 왜 결혼을 해?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못하니까 원래 계획대로 갈 거야. 그렇게 알아. 뭐? 이걸 콱! 야, 너 정말 사람 성질 돋을래? 어디 오늘 밤새 볼까? 네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 나오게 해줘! 남편이 결혼 전 제게 약속했던 말들은 전부 제 마음을 사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아왔던 남편의 모습도 모두 거짓이었죠. 결혼 전까지 다정했던 남편은 결혼 후 제게 아버지를 다시 떠오르게 할 만큼 강압적이었고 가부장적이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남편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 화가 났을 텐데 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와 겹쳐 보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됐죠. 그 두려움은 제가 대항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아서 그런지 반사작용처럼 몸이 굳어갔고 두려움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만족스러워했고요. 저의 어린 시절을 들었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 제 반응을 보자마자 안 거죠. 이제부터 제가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꽉 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버지께 잡혀 살았던 것처럼 저 역시도 남편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거기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됐죠. 시댁 식구들은 원래도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사는 지역이 지금까지도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남아있는 지역이라 그렇지 않은 성향의 집안을 보기 힘든 편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결혼한 건 남편은 절대 가부장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던 거고요. 남편이 제게 보호막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이 절 속여 시댁 식구들에게서 저를 보호해줄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남편과 시부모님으로 인해 아주 잠깐 맛봤던 자유를 빼앗기게 됐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며 늘 봐왔던 엄마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너무 싫어
20살이 되자마자 도망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벗어나고 싶었죠. 하지만 두려움 때문인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나갈 수 있었던 20살의 무모함도 없었죠. 결정적으로 그 당시엔 제가 두렵고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엄마였죠. 저도 제 모습을 보며 엄마를 떠올렸는데 엄마가 제 상황을 안다면 분명히 자기 탓을 할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엄마 인생을 따라간다는 말이 엄마 가슴에 새겨져 힘들어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망칠 생각도 이혼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남편과 시댁에서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게 됐죠. 그러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저도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친정엄마와 달리 밖에서 회사를 다니며 집안일도 독박하고 있다 보니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던 거예요. 회사 업무와 상사랑 부딪히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집에서도 풀지 못하고 있었으니 제 몸에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달려들게 되었어요. 나왔어. 뭐야? 아니, 시간이 몇 시인데 밥을 안 하고 있어? 야! 사람이 들어와서 말하면 나와서 보는 척이라도 해야지. 들어 누워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이 시간에 쳐 누워있으면 내 밥은 누가 해? 미안한데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시켜 먹거나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안 될까? 아침에 한 찌개도 있고 냉동실에 굽기만 하면 되는 것도 있는데. 뭐? 지금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라고?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나보고 이제 내 밥까지 차려 먹으라고? 야,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했냐? 내가 남편 대접도 못 받으려고 결혼했냐고? 여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니까? 그리고 오늘 딱 하루잖아. 내가 언제 당신 보고 요리해달라, 알아서 밥 먹어라 한 적 있어? 없잖아. 그럼 오늘 하루만 당신이 차려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 몸 관리를 왜 그따위로 해? 그리고 네가 진짜로 아파서 이러는지 아니면 남편 밥 차려주는 게 귀찮아서 이러는지 어떻게 알아? 아니다. 너 이렇게 나랑 말싸움하는 거 봐서는 귀찮아서 이러는 게 맞네. 맞지? 너 안 아프지? 꾀병이지? 이게 이제 꾀병까지 부리면서 남편 밥을 안 차려?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는. 야, 너 밖에서 돈은 안 벌고 이딴 짓이나 배우고 다니냐? 너 이거 누구한테 배웠어? 누가 이런 짓 하래? 장모님도 하지도 않은 짓을 어디 네가 감히. 야, 내가 아프다고 하잖아. 내가 아프다고. 뭐야? 이거 왜 이래? 네 말 더 듣고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다. 왜? 너 집에 와서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이마 한번 만져봤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기라도 했어? 근데 무슨 꾀병은 꾀병이야. 네가 의사야? 의사냐고. 그리고 넌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 손으로 요리 못해? 하면 안 돼? 그럼 나 없으면 너 굶어 죽을래? 아니잖아. 배고프면 어떻게든 밥 처먹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아픈 사람 괴롭히는데? 나도 일해. 너만 밖에 나와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온다고. 그럼 집안일도 똑같이 반반하든가 해야지. 아님 내가 벌어온 돈 나 혼자 다 쓸까? 그럼 내가 집안일 다 맡아서 할게. 그게 공평하잖아, 이 사기꾼아. 사기꾼? 야, 내가 왜 사기꾼이야? 그리고 여자가 집안일하는 건 당연하지. 뭐가 당연해? 넌 아직도 조선시대에 살고 있냐?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 혼자 구닥다리 생각을 해. 제발 세상을 좀 보고 살아라. 너희 집안만 보고 살지 말고 세상을 좀 봐. 그리고 넌 사기꾼이지. 나랑 결혼하려고 했던 말, 나 꼬시려고 한 거짓말이었잖아. 난 그것만 믿고 결혼했고. 그러니 네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지. 이거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이니까 이혼할 거라고. 뭐? 이혼? 야, 너는 아무리 화가 안 난다고 해도 못하는 말이 없냐? 이혼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꺼내? 너한테 속아서 내가 또 우리 아버지랑 살던 때로 돌아왔는데 내가 살 수 있겠니?
이러다 나 분명히 죽어. 근데 난 죽기 싫으니 너랑 이혼해야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 난 당신이 이렇게 아픈지 모르고 그랬던 거야. 미안해. 그 밥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쉬어. 푹 쉬어. 저도 순간을 참지 못해 버럭 터져나왔던 화였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에 당황했고 이혼 얘기까지 나오자 잘못을 빌었어요. 그때부터 저도 남편에게는 할 말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말은 저도 너무 순간적으로 나온 실수라 2번 다시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저도 곧장 화를 내고 싸우며 대응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오랫동안 시댁에서 보고 배워온 가부장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했죠. 저희는 다툼이 일상인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위태위태했던 건 아니었어요. 고쳐지지 않은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앞서서 제가 설명했던 이혼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또 그때부턴 저도 남편에게 그 즉시 화를 내며 속에 있던 울분을 풀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단념하면서 사니 괜찮았어요. 남편과 맨날 부딪히고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이젠 저 혼자 독박으로 집안일하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 정도면 절망적이던 결혼 생활에서 꽤나 살만해졌었는데 마냥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끝판왕이라고 해야 할 사람들이 남아있었거든요. 바로 시댁 식구들이었죠.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시댁 식구들은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 집에서 4순위, 아니 순위에도 없는 노비였어요. 식사도 부엌 뒷정리까지 다 한 뒤에나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면 시댁 식구들이 밥을 다 먹고 난 자리에서 밥을 떠야 했습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은 회사를 다니던 제가 혼자 준비하는 게 당연했고 시부, 시모, 친척, 지인들 일까지 가족 기념일처럼 제가 챙겨야 했어요. 아침에 문 안 들이듯 전화를 드려야 했고 자주 전화해서 드시고 싶은 건 없는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어야 했죠. 또 집 어디가 문제 있다고 하면 제가 달려가 손볼 수 있으면 손보고 못하면 사람을 불러야 했어요. 그것 외에도 정말 그 집안의 일이라는 일과 잡일은 저 혼자 다 했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사는데 정작 가족의 대우는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행지를 고르는 것도, 외식할 곳을 고를 때도, 집안 행사나 기념일이 있을 때도 제 의견을 물어봐 주지 않았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기계, 그것도 말 못하고 일만 하는 기계가 저였습니다. 거기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막아세웠어요. 그렇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순종적으로 산 건 아니었지만 결국 시댁 서열의 가장 윗사람인 시부가 헛기침이라도 하면 저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여야 했죠. 너 이번 추석에도 계속 일해야 하니까 사돈께 못 간다고 먼저 연락 넣어라. 네? 이번에도요? 혹시나 싶어서 꺼낸 말인데 넌 명절에 당연히 친정에 가는 걸로 생각하나 보다? 예, 너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이야. 네가 죽으면 박씨 집안 무덤에 묻힌다고. 그런 애가 어디 친정 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아니, 어머님, 저번에도 친정에 못 갔는데 거기다 저희 어머니 집에 혼자 계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게 사돈은 왜 너 하나만 낳았다니? 나처럼 아들 낳아서 아들 며느리 붙잡고 있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셔서 제가 명절 센 다음에 가도 되는 걸로. 어머머, 얘 봐라. 내가 가지 말라는데 지는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네? 옳게 적당히 좀 하지. 내가 듣고 있자니 너무 거북해서 말이야. 우리 엄마 말처럼 결혼했으면 이 집 식구인데 왜 다른 집 식구를 생각하고 가려고 하지? 그것도 명절에? 명절 끝나고 옳게 가고 싶을 때 가. 괜히 명절날 분란 일으키지 말고. 형님,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도 얘가 그래도 여보, 얘가 말하는 것 좀 봐요. 글쎄 명절에 친정 가겠다고 하는 거 있죠? 뭐? 너... 아버님, 그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하자. 어? 저희 아버지보다 더 가부장적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시부 때문에 저는 시댁에 잡혀 살았고 사람 대접, 며느리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댁 식구들의 푸대접에도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 몸과 마음에 새긴 두려움과 이 사실을 엄마가 알게 되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에 참고 또 참았죠. 이렇게 참다 보면 저도 내성이 생기고 또 시댁 식구들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시댁 식구들이 바뀌고 안 바뀌고 상관없이 친정엄마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 못한 거죠. 엄마에게 사고가 났거든요. 처음 엄마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만 해도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겉으로 보기엔 외상이 거의 없었고 편히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엄마의 상태는 보이는 것과 정반대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눈을 뜰 수 있을지 얼마나 버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랬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평생 제가 옆에서 간병하고 보살펴 엄마를 깨어나게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아버지와 살며 지금까지 너무 고생해서 이제는 편해지고 싶었던 건지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겁니다. 언제나 제가 기대어 쉴 수 있는 존재였고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게 위안이고 힘이고 제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이유였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그날 저의 하늘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엄마가 없으면 저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저는 완벽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자식들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느끼는 후회나 슬픔은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많은 후회와 슬픔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 환경과 아버지 때문에 저와 엄마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도 많았고 효도도 했었지만 그땐 제가 엄마를 혼자 놔두고 집을 나갔던 순간과 잘못한 일들, 또 못해준 것만 생각났어요. 버틸 수 없을 만큼 그 순간이 너무 힘들었던 저는 결국 정신을 놔버리게 되었고 그런 절 대신에 엄마의 장례식을 치러줬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맡기고 헤어나오기 힘든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요. 그러다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엄마가 제 곁을 떠나게 된 것만으로도 제가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었는데 그만큼 힘들었던 저를 낭떠러지 끝까지 몰고 급기야 떨어뜨린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이번에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제가 엄마 장례를 치른 뒤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자 아들, 동생 걱정에 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아이고 이게 뭐야? 집안 꼬라지가 이거 완전히 돼지오리나 다름이 없네? 얘, 너 이게 뭐니? 집안이 이게 뭐야? 옳게 우리 온 거 안 보여? 허, 누가 보면 자기만 부모 떠나버린 줄 알겠네. 옳게 우리 왔다고. 엄마랑 나 왔어. 형님 어머님 어쩐 일로 저희 집에. 어쩐 일? 너 이 집안 꼬라지 보고도 어쩐 일이라는 말이 나오냐? 그 천연덕스레 한 표정이 나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부모상을 치렀다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니? 너 네 부모 보냈다고 네 남편까지 보낼 거야?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너 정신없다고 우리 아들을 이런 돼지우리 안에서 지내게 할 거냐고? 엄마 여기 봐. 여기. 냉장고도 엉망이야. 반찬도 몇 개 없고 그마저 밖에서 사온 반찬인 거 있지? 옳게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옳게 혼자 사는 것도 아니잖아. 거기다 우리 성환이가 그동안 옳게 대신에 일 처리 다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죄송해요.
제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집에 도착하면 누워있거나 잠만 자서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누가 지금 너 질질 짜는 이야기 들으려고 온 줄 아니? 그리고 질질 짜면 일이 다 해결돼? 너 거기서 울지 말고 얼른 일어나. 일어나서 집 정리부터 해. 우리가 지금부터 네가 집안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얼른 일어나서 집 정리부터 하라고. 뭐해 당장 일어나지 않고. 시모와 시누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게 찾아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울고 있는 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장난감 부리듯 집안일을 하게 시켰고 위로가 되는 말은 하나도 없이 저를 나무라고 탓했어요. 물론 집안일을 하지 않고 넋을 놓고 있었던 제 잘못도 있죠. 근데 엄마를 막 잃은 저를 이해해 줄 순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집안이 돼지우리처럼 된 이유는 남편 때문이었어요. 저는 정신을 반쯤 놓고 있었던 상황이라 집안에 어질러 놨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전부 남편이 벗어놓고 버리고 밀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가지고 입씨름할 정신도 없었고 애초에 시댁 식구들과 맞설 자신도 없었죠. 그저 시모와 시누이 손에 붙잡혀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시모와 시누이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제게 전화를 걸어 자기 아들과 동생 뒷바라지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지금 성원이한테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전화했다. 너 오늘 우리 성원이 아침밥 제대로 챙겨준 거지? 안 돼. 뭐뭐 해서 먹였니? 사진 있어? 사진은 없는데요. 그리고 아침은 밥에 미역국 그리고 반찬들 해서 먹었어요. 내가 지금 뭉뚱그린 대답 들으려고 전화했겠냐? 밥이랑 먹었으면 반찬들이랑 먹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듣고 싶은 건 무슨 반찬을 먹였는지, 밥은 오븐 도미인지 잡곡인지, 잡곡이라면 뭐가 들었는지 그거 들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사진은 왜 안 찍어? 사진을 찍어야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거 아니야? 제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겠어요? 어머님께서 그 이에게 물어보면 금방 아시게 되는데요. 그럼 그걸 아는 애가 정신을 놓고 우리 아들 그 고생을 시켜? 나 너 못 믿는다. 또 우리 성원이가 워낙 착해야 말이지. 지 와이프 생각한다고 아침 쫄쫄 굶어도 진수성찬 받았다고 할래잖니.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으니 오늘 차린 아침상 하나 빠짐없이 다 얘기해봐. 너랑 통화 끊고 성원이랑 전화해서 확인해 볼 거니까. 어머님, 이러지 마시고요. 그이한테 직접 들으세요. 저 회사예요. 이런 전화 받으러 나오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요. 내가 널 붙잡고 있으면 얼마나 붙잡는다고 그래? 이게 거짓말 들킬까봐 핑계대고 피하기는. 너 오늘 성원이 아침 안 챙겨줬지? 그렇지? 이런 전화 오늘 한 번이 아닐 거잖아요. 조금 있다가 저녁 반찬 뭐 할 거냐고, 집안일은 뭐 해야 하냐고 또 전화하실 거잖아요. 거기다 어머님만 이런 전화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형님도 제게 이런 내용의 전화한다고요. 그게 뭐? 우리 성화가 동생 잘 챙기고 있구만. 그러게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할 것만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우리도 이런 전화하는 게 얼마나 귀찮다고. 그러니까 얼른 내가 물어본 거나 대답해. 오늘 성환이 뭐 해먹였어?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가만히 놔두기는커녕 수시로 집에 찾아오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괴롭혔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죠. 야,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설령 내가 뭐라 한들 우리 어머니나 누나가 내 말 듣겠냐? 오히려 더 난리 날걸? 네가 또 뭐라고 했길래 내가 이러냐면서 너 더 욕먹어. 그리고 우리 집 엉망인 거 알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너 우리 아버지한테 안 불려간 거 내 덕분이야. 내가 안 말렸으면 너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났어. 뭐? 내가 왜 혼나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난 우리 엄마 돌아가신 거 슬퍼하지도 못해? 겨우 집안일 안 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달려야 하냐고? 나 지금도 왜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알아서 먹고 치우고 정리할 수 있는 성인인데 왜 내가 당신 안 챙겼다고 이렇게 시달려야 하는 거야? 아유, 또 저 소리. 야, 그럼 우리 부모님 앞에 가서 그대로 똑같이 얘기하던가. 넌 왜 같은 소리를 여러 번 하냐? 우리 집, 우리 부모님 그렇다는 거 너 몰랐어? 아니잖아. 알면서 지금까지 산 거 아니야. 그러면 좀 이제 그러려니 해라.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넌 어쩌면 몇 년이 지나도 우리 집에 적응을 못하냐? 그렇다고 네가 너희 집안에서 엄청 귀하게 대접받고 산 것도 아니면서. 야, 승혜야. 너 딱 장모님처럼 살아. 장모님처럼 살면 네가 가질 불만 하나도 없어. 원래도 믿고 기댈 남편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한낱 미물에게도 가여워하고 정을 주는데 사랑한다는 여자에게, 결혼까지 한 아내에게 저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사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이전에도 남편이나 시댁이 절 힘들게 할 때마다 이혼 생각을 종종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땐 엄마가 계셔서 이혼을 생각과 동시에 접었는데 이젠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혼이라는 게 순간적인 결심으로 할 결정은 아니었으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 이 인간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걸, 단 한시도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라는 걸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시댁 식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엄마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을 억지로 덮어두고 생활하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살고 있던 집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고 시댁 식구들에게 시달리다 보니 새카맣게 엄마 집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엄마 집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게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였으니 어느새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죠. 엄마 생각에 집을 찾아가 정리도 하고 남아있는 엄마 냄새라도 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에게 말하면 또 시댁 식구들 귀에 들어가 한참 시달리고 붙잡혀 못 내려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말을 이용해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내려갔죠. 갔는데 황당한 일을 당한 겁니다. 저희 엄마 집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누구세요? 여기 저희 엄마 집인데? 네? 별 미친 사람을 다 보겠네. 가요. 우리 미친 사람이랑 상대할 시간 없으니. 저기요. 여기 저희 엄마 집이라고요. 제가 미친 게 아니라 여기 이 집이 저희 엄마 집이 맞다니까요? 당신들 주인 없는 빈집이라고 여기 눌러앉은 거죠. 당신들 지금 여기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나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요. 우리 엄마 물건 하나도 건들지 말고. 경찰? 그래, 경찰 불러. 어디 미친 여자가 남의 집을 보고 자기 엄마 집이래. 여보,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저희 엄마 집을 자기네 집이라고 우기는 사람들로 인해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양측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더니 제게 놀라운 말을 했죠. 저 착각하셨나 봅니다. 여기 이분들 집이 맞습니다. 이분들이 보여주신 서류도 확인했고요. 또 저희도 확인해본 결과 이분들 집이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시골이라 집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셨나 봐요. 그러니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20살 때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출퇴근하면서 엄마랑 살던 집이고요. 저 여기 눈 감고도 찾아올 수 있는 곳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평생 살던 집을 헷갈리겠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저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서류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현재 주인이라는 걸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진짜 왜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세요? 진짜 우리 엄마 집이라고요. 내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 엄마 집이라는 걸 확인시켜... 저기 잠시만요. 혹시 이름이 이승혜 씨 아닙니까? 남편분 이름은 박성환 씨고요. 네? 맞는데요. 맞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원주인이 모르게 거래한 건가? 이런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게. 근데 우린 뭔 잘못한 게 있나?
위임장 확인하고 매매 계약도 정식으로 써서 거래한 건데. 그래도 다행이네. 혹시나 싶어서 저 창고에 여기 있던 물건들 넣어놨는데.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원주인 모르게 거래해요? 이 집이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남편분과 이 집 매매 계약을 썼어요.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이랑 어떻게 이 집을 거래해요? 이 집 돌아가신 저희 엄마 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속받고 제가 이 집을 내놔야... 잠깐만. 상속 처리를 그 사람이 했는데... 저희는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을 계약할 때 남편분과 거래했어요. 아내 되는 분께서 직접 거래할 사정이 아니라고 하셔서 위임장 보고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뒤에 거래한 겁니다. 자, 여기 매매 계약서요. 근데 저희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남편분과 직접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문제 없다는 거 다 확인하고 들어온 거라서요. 남편과 매매 계약을 했단 이야기에 순간 머릿속을 스친 기억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 엄마 장례식부터 그 후에 처리해야 할 것들까지 남편이 모두 맡아서 해줬던 게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정신이 없는 사이 남편이 저 몰래 엄마 집을 판 것 같았습니다. 당장 확인해봐야 했어요. 저는 조금 전 도착했던 엄마 집을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왔어. 오늘은 좀 늦었네. 대충 씻고 얼른 밥 차려. 안 그래도 엄마가 전화해서 저녁 먹었냐고 물어보는 거 내가 아직 집 아니라고 둘러댔는데 아마 이제 곧 또 전화하지 싶다. 당신 우리 엄마 집 어떻게 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집이 왜? 지금 이게 시침이 뗀다고 될 일이야?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상황 파악 안 돼? 그 집 왜 팔았어?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집을 마음대로 팔아? 그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 상황이 안 좋아서... 왜? 너도 그때 네 상태 잘 알잖아. 뭘 물어도... 내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엄마 집 왜 팔았냐고!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집을 팔아? 엄마의 추억이 있는 그 집을 내 결정도 없이 왜 파냐고! 거기다 당신 내 위임장도 거기에 이용했더라? 그거 사기 아니야? 그거 사기잖아. 주인인 난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나 속이고 위임장까지 도용해서 판 거 아니야? 그게 사기 아니냐고! 야, 말을 해도... 그래, 미안한데 팔아야 할 사정이 있어서 팔았어. 그리고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신이 제정신도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팔아야 하는 그 사정이 뭔데? 우리 엄마 집을 상의도 없이 파는 그 사정이 뭐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좀 도와드렸다. 그 아버지 아는 분께서 투자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길래 거기에 투자하시라고 좀 도와드렸어. 이게 진짜 미쳤네? 야, 그걸 왜 우리 엄마 집으로 돕는데? 너네 부모 투자하는데 왜 우리 엄마 집을 팔아서 도와? 네 돈으로 돕던가 그 잘난 너희 집안이 알아서 구해야지. 뭐? 미쳐? 이게 진짜 선을 넘는구나. 왜? 내가 내 부모 챙기겠다는데 꼽냐? 꼬아? 그리고 그 집 가지고 있어서 뭐 할래? 어차피 멀어서 관리도 잘 안 되고 팔아야 하는 집, 당장 필요하고 또 나중에 더 큰 돈이 될 수 있는 곳에 쓰는 게 맞지? 당신이 가지고 있어서 뭐해? 거기다 여잔 결혼하면 남자 집안에 귀속되는 거야. 당신 재산이 곧 내 재산이고 우리 집안 재산이라고. 또 장모님도 돌아가셨으니 당신이 효도할 분들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잖아. 그럼 어차피 줘야 하는 돈인데 좀 기분 좋게 주자. 난리치지 말고. 저는 그전까지 남편이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놈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가부장적인 게 아니라 그냥 미친놈이었습니다. 도둑질과 마찬가지인 짓을 해놓고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를 제외하고 저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집이 저에게 어떤 가치인지 아는 사람이 그따위 말을 하니 더 화가 났죠. 실망은 이미 진작에 했고요. 거기다 제가 더 열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시댁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절 지지고 볶고 구워 삶고 있을 때
저희 엄마 집을 팔아 도움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알고도 저를 그렇게도 괴롭힌 거예요. 인간이라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더 잘해줘야 하는데도 말이죠. 하기야, 남편이 누구 뱃속에서 나왔고 누구 밑에서 자랐겠어요. 미친 놈년이 자식을 낳았으니 미친놈이 나왔겠죠. 저는 그런 미친 것들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집을 팔았다는 것에 이미 제 한계는 다다랐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폭파 스위치를 눌렀고요. 저는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가라고 통보했죠. 네, 저예요. 저라고요, 저? 귀가 막힌 거예요? 아니면 눈이 멀었어요? 휴대폰에 뻔히 이름 뜰 텐데 모른 척은. 뭐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쳐먹으라고 하는 소리지. 시끄러우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내 말이나 들어요. 당신 그리고 당신 아내 딸년 데리고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귀가 막혔어?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나가! 뭐 시아버지? 야, 네가 무슨 시아버지야. 네가 지금까지 시아버지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어? 그리고 나 이제부터 너희 집안 며느리 안 할 거니까 밑에 사람처럼 대하지 마. 막말하지 말라고, 이 새끼야. 너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한다. 내가 네 아들놈이랑 결판 짓고 바로 갈 거거든? 그때 너희들 내 집에 남아있으면 나 경찰 불러. 알겠어? 야, 너 지금 우리 아버지께 전화한 거야? 너 미쳤어? 너 어쩌려고 그래? 뭘 어쩌려고 그래?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화나시면 너 진짜 큰일 나. 너 못 들었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이제 너도 그렇고 네 아빠도 나랑 남인데 왜 큰일 나니? 그리고 큰일은 너희 가족이 났지. 너희 가족 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지낼래? 그리고 네 마음대로 판 집은 어떻게 갚을 거고? 너희 집 돈 없잖아. 너도 나랑 이혼해서 이 집 나누면 돈 없잖아. 근데 어쩌려고 이따위 짓을 하고도 당당해?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이야. 너 왜 그래? 너 이런 아이 아니잖아. 미친 새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같은 새끼랑 이혼은 진작에 하고 싶었어. 지금까지 우리 엄마한테 부끄럽고 미안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거기다 이런 짓 하고도 이혼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니? 네 마음대로 우리 엄마 집 팔아서 네 부모한테 도움 줬는데 내가 참아? 너나 너희 가족이나 대가리 가지고 있으면 생각이라는 것 좀 해라. 솔직히 이런 일 있기 전에도 너희가 내 눈치 봐야 하는 상황 아니니? 너희 아빠가 집이고 땅이고 다 날려먹어서 내 집에 거의 공짜로 얹혀 살면 눈치를 봐야지. 나한테 내조라는 내조는 다 하라고 난리치면서 돈 없다고 일은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할 거면 그놈의 입을 쳐 닫고 있어야지. 근데 어떻게 했니? 네 아빠, 엄마, 누나까지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너도 네 아빠한테 배운 거 그대로 한다고 사람 힘들게 하고. 난 너희 가족 대가리 속이 너무 궁금하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런 상황을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무슨 방법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건지 말이야. 뭐 어차피 이제 다 상관없는 일이 됐으니까 알 필요도 없지. 야, 이혼하는 것까지 나 힘들게 하지 마. 내 휴대폰에 너희 엄마 누나 지랄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서로 더 악쓰지 말자고. 이 집 그리고 살림살이 반반했던 거 그대로 나누고 네가 팔아서 등신 같은 너희 부모 준 돈 다시 가져와. 마음 넓은 내가 우리 엄마 집 다시 내놓으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럼 지금 내 집에 가서 너희 부모 데리고 와. 아님 내가 너희 부모 끄집어낸다? 제 입에서 육두문자와 함께 이혼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 나오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마 시댁 가족들 얼굴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족들에게는 지금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당시 시댁 식구들이 지내고 있던 집이 제 명의의 집이었어요. 원래부터 제 집은 아니었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게 된 집인데
상속받을 때 집값은 얼마 안 됐지만 시골이 아닌 도심지에 있어 나중에라도 개발이 되어 큰돈이 될 수 있다며 엄마가 제게 상속받으라고 했던 집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받고 난 뒤 땅값이 올라 제가 다시 상속받게 되면 이중과세가 된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내고 있던 지역과는 먼 곳이라 제가 실거주하진 않고 전세를 돌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도 몇 년간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줬는데 어느 날 시부가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날리고 오갈 곳이 없게 되자 제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월세를 주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 인간들은 그게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우라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괴롭혔던 거고요. 하긴 저도 그전까지는 며느리로서 할 도리라고 생각했긴 했지만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짓을 했고 또 시댁 인간들도 그걸 알면서 저를 괴롭혔으니 더 이상 참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던 거였어요. 또 제가 시모보다 더 무서워하던 시부에게 말해야 시댁 그 인간들도 또 남편도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될 것 같아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고요. 그제야 제 분노를 알아차린 남편은 뒷수습을 해보려고 했어요. 승혜야, 내가 잘못했어. 돈은 내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해결해 볼게. 그리고 장모님 집도 다시 가져오면 좋을 텐데 그건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랑 한 계약이라 좀 힘들 것 같아서 대신 내가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너한테 진짜 잘할게. 집안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지랄, 나보고 네 말을 믿으라고? 사기꾼의 미친 새끼 말을? 너 헛소리할 시간 있으면 지금 당장 가서 네 가족이나 데리고 와. 늙은 네 부모 네 손에 끌려 나오는 꼴이나 주거침입으로 경찰한테 붙잡혀가는 모습 보기 싫으면. 야, 승혜야, 갈 생각 없다는 거지? 그럼 내가 가지 뭐. 저는 일을 마무리 지을 겸 그동안 시부, 시모, 시누이에게 당해온 분풀이를 할 겸 시댁 식구들이 지내는 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쌍소리부터 날렸고요. 이 염치 없는 새끼들이 아직도 내 집에 붙어있네? 야, 내가 너희 다 나가라고 했지? 경찰 불러? 경찰 부를까? 뭐? 이게 어디서 시부모님 앞에서 욕짓거리야? 못 들었나 보네? 나 이제 너희 며느리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나가라고! 엄마, 그러지 마. 지금 승혜 자극하지 말라고. 넌 또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열받으신... 어머, 여보 나왔어요? 너 지금 안으로 들어와봐. 뭐? 너? 이게 지금까지 나한테 도움을 잔뜩 받아놓고 어디서 너너거려? 그리고 세입자가 어디서 들어오라 말라 난리야. 여기 내 집이야. 내가 임대인이고 너흰 임차인이라고. 그것도 계약기간 한참 전에 만료된 임차인. 그러니까 꺼져. 당장 꺼져. 어허, 며느리가 어디서... 미친 꼰대 새끼. 나 없으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하는 주제 어디서 시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해? 야, 꺼져라. 안 꺼져? 그럼 내가 내쫓아줄게. 야, 이 미친 것들아. 눈이 돌았던 저는 시부 대갈통을 내려치고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닥에 내려치며 그 미친 가족들을 하나씩 밖으로 쫓아냈죠. 다 쫓아낸 다음에는 쑥대밭이 된 거실 중앙에 앉아 한참을 씩씩거렸고요. 이후 눈도른 저의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들이 큰일 났다는 걸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잘못을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었죠. 저는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고 그 식구들을 제 집에서 빨리 쫓아낼 수 있게 내용 증명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결국 남편과도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도 제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고요. 남편 놈이 마음대로 팔았던 집은 제 3자와 있었던 거래라 돌려받을 순 없었지만 매매했던 돈은 남편에게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친 인간들과는 완전히 끝을 내게 됐죠. 아마 많은 분께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나마 피해 없이 속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이 사연을 적으면서도 후회와 아쉬움만 남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제 상상과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내 이혼했더라면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그럼 엄마를 이렇게 일찍 떠나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복수를 남편과 그 식구들에게 했어도 속 시원하지 않고 후회만 남을 것 같아요. 이런 후회만 남는 사연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은 잘못됐다는 생각 들었을 때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망설이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같이 한이 되는 후회는 하지 않으셔야 하니까요. 그럼 저는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